안녕하세요. 브레이카입니다. 요즘 환율이 급등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런 말들을 많이 하세요. 금리만 올리면 다 해결이 될 텐데, 아니, 한국은행은 도대체 왜 금리를 안 올려? 아니, 방법을 모르는 거야? 아, 답답하네. 맞습니다. 굉장히 상식적인 의견인데요. 사실 그 실체를 들여다보면 조금 더 다른 그림이 보여요. 그래서 오늘은 이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왜 지금 당장 금리를 올리기 어려운지 그 뒤에 숨어 있는 이야기들을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그리고 개인들은 어떤 자산을 들고 있어야 버틸 수 있는지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큰 프레임부터 잡아볼게요. 경제가 일반적으로 안정적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면 경제 성장률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기준금리, 그 다음에 물가 이 순서로 유지되는 게 가장 좋다고 해요. 이게 거꾸로 되면 안 좋겠죠. 그래서 경제가 커지는 속도,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돈의 가격인 금리보다 너무 낮지 않아야 되고요. 물가보다 성장률이 너무 오래 뒤처지게 되면 소득은 늘지 않게 되고 비용만 늘어나는 구조가 되거든요. 자, 이 차트 설명드리면 빨간색이 GDP 성장률이고 그리고 파란색이 한국 기준금리 그리고 주황색이 물가 상승률이에요. 자, 그래서 과거 2008년 서브프라임 그리고 2020년 코로나 때 위기를 떠올려 보면요. 이렇게 위기가 올 때마다 공통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아래로 쫙 곤두박질 치면서 금융시장이 막 흔들렸어요. 그럼 지금 상황은 어떻죠? 차트를 보시면 지금 우리나라 상황도 좀 비슷해 보이죠? 경제 성장률이 1%대, 그리고 기준금리가 2% 중반, 그리고 물가가 2% 초반이거든요.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역배열된 차트를 보고서 당장 금리를 올린다라는 건 서민과 실물 경제에 상당한 충격을 감수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경제 성장률이 가장 아래에 있는 구간에서 2022년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 구조에서 금리를 올린다라는 건 이미 제일 약한 축인 이 빨간색인 경제 성장률을 더 짓누르는 선택이 되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은 진짜 마지막 카드로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에 더해서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와 유동성 차이 문제까지 겹쳤거든요. 보통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보다 높아요. 자, 여기 보시면 파란색이 우리나라 그리고 빨간색이 미국 기준금리인데요. 보시면 과거에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이렇게 낮았던 적은 있는데요.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미국보다 더 높은 금리로 돌아왔었어요. 이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2022년부터 3년째 미국 기준금리가 훨씬 높은 상황이 역대 최장기간 43개월째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게다가 지금 시중에 풀린 유동성도 미국보다 훨씬 더 많은데요. 자, 여기 빨간색이 우리나라, 그리고 파란색이 미국이에요. 자, 2022년부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을 조절했다가 최근에 다시 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기 2022년부터 계속 유동성을 풀었거든요. 이렇게 시중에 풀린 유동성도 미국보다 더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금리가 저렇게 높은데 우리도 얼른 따라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설마 부동산 때문에 못 올리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럼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경제 성장률이라는 걸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을까요? 성장이라는 걸 진짜 아주 단순화하면요. 수출을 많이 하고 수입을 적게 하는 것, 이것부터 출발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무역 구조를 보면요. 여기 반도체, 자동차, 석유, 선박, 이런 제조업들이거든요. 이렇게 산업 편중이 좀 한쪽으로 치우쳐 있긴 하지만 올해 우리나라 수출이 세계 6위예요. 역사적으로 봐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수출을 하고 있고요. 수입도 자 이쪽에 보시면 여기 빨간색이 수출, 파란색이 수입인데요. 수입도 줄어들면서 무역 수지가 꽤 크게 흑자를 내고 있어요. 문제는 이 흑자 구조가 언제까지 이렇게 이어질지 모른다는 건데요. 지금이 피크일 수도 있고 내년 또는 내후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고요. 미국이나 중국 글로벌 경기나 지금 반도체 사이클에 따라서 언제든지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조만 가지고 이 흑자를 더 키우기는 한계가 있으니까
소비를 활성화시켜서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결국 내수 활성화거든요. 재정을 풀어서 소비와 투자를 자극하고 그거를 통해서 성장률을 끌어올려서 성장률이 어느 정도 올라와 준다면 나중에 금리를 올릴 때도 경제가 버틸 수 있거든요. 지금 성장률이 바닥인 상태에서 금리만 올리는 건 구조적으로 오래 버틸 수가 없는 조합이에요. 좀 다양하게 봐야 되니까 이번에는 부채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가계대출이 많으니까 야 금리 올리면 다 죽어 이런 쪽이랑 야 그래도 금리를 올려서 지금 환율도 안정화시키고 야 부동산도 잡아야지 이런 쪽이 굉장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다 양쪽 일리가 있지만 정부가 금리를 지금 당장 올리지 못하는 이유를 조금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GDP 대비 비율로 보면 여전히 상위권이거든요. 특히 여기 보시면 2020년 그리고 21년에 저금리와 유동성 장세에서 엄청나게 크게 늘어났고요. 2022년 이후에 금리 인상과 함께 이자 부담이 급격하게 올라갔어요. 근데 최근에 몇 년간의 데이터를 보면 가계부채 비율이 이렇게 내려온 게 보이시죠? 피크를 찍고서 여기 검정색 점선이 장기 평균인데요. 이 장기 추세 평균 아래로 많이 내려온 상태예요. 물론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전 국민이 더 이상 빚을 못 질 정도로 아주 어려운 상황은 아닌 걸로 나오거든요. 물론 지금 금리를 올려서 생기는 효과는 분명해요. 단기적으로는 환율이 다소 안정이 되고 부동산 과열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대가로 대출 이자가 크게 늘고요. 부동산 가격의 조정이 동시에 오면서 자산은 줄고 부채는 늘어나고 매월 갚아야 되는 이자 비용이 훨씬 더 늘어나는 부의 역전 현상이 더 강하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대출 받은 사람이 금리 1%가 오르면 이자가 연 100만 원 증가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집값이 만약에 10%를 하락하게 되면 자산은 수천만 원이 줄어들게 돼요. 이런 현상이 많은 가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소비와 투자 위축은 물론 금융기관의 건전성까지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사실 지금 조금 더 큰 문제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기업과 가계 부채가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빨간색이 기업이고 초록색이 가계 그리고 파란색이 정부인데요. 빨간색 기업 부채 비율은 이미 역대급으로 높은 수준이고요. 가계부채 비율은 여기 고점을 찍고 약간 내려왔어요. 그리고 정부 같은 경우에는 계속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제가 이 차트를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 경제의 3주체인 정부, 기업, 가계가 서로 부채를 주고받는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과거 위기 때는 정부 재정이 늘어나면서 기업과 가계의 충격을 일정 부분 항상 흡수해 왔거든요. 이때가 IMF, 이때가 서브프라임, 이때가 미국 신용 강등 때거든요. 보시면 기업의 채무가 이렇게 높았다가 내려올 때 이거를 가계가 받아주고요. 이때 금융위기 때도 기업의 채무가 많을 때 가계와 정부가 같이 받아줬어요. 2013년에 기업 부채를 가계가 받아줬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2022년 이때 금리 상승기부터는 기업의 부채가 특히 많고 엄청나게 많죠. 가계부채도 역대급이었는데 지금 약간 줄었지만요. 둘 다 여전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또다시 정부가 확장 재정으로 기업과 가계의 부채를 다시 받아내려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정부보다는 오히려 가계나 지방경제 그리고 취약계층부터 먼저 힘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환율이 오르는 것만 보고 금리를 올리자는 선택이 어려운 거죠. 환율과 금리 얘기를 하려면 우리나라 특성상 부동산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자, 지금 여론을 보면 야, 집값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왜 금리 안 내려? 부동산 살려주려고 버티는 거야? 이런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전국을 놓고 보면 그림이 조금 다르거든요. 분명히 서울과 수도권 핵심지는 아시다시피 코로나 이후에 엄청나게 크게 많이 올랐고요. 지금도 여러 차례 대책을 내놔도 계속 여전히 오르고 있어요. 반대로 지방 광역시와 비핵심 지역은 아직도 침체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곳이 엄청 많고요. 거래도 적고 그리고 미분양, 공실 문제도 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수도권 집값만 보고서 금리를 올려버리면
서울에 집을 가진 분들은 자산이 조금 조정될 수 있지만 지방광역시나 지방경제는 완전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엄청 커요. 그래서 정부가 지금 지방 살리기에 신경 쓰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데요. 서울과 수도권을 잡자고 전국의 지방, 서민, 그리고 자영업까지 같이 힘들게 하는 선택을 할 거야? 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을 핑계로 지금 금리를 못 올린다. 이거는 반만 맞는 말이고요. 실제로는 부동산을 매개로 한 그 지역, 그 계층, 이런 충격 분배 때문에 금리를 조금 더 조심스럽게 보는 면이 커요. 자, 그럼 이제 재정과 자산 시장 이야기를 한 번에 묶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정부는 여기 2027년까지 확장 재정을 쓰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금 감면, 지원금, 투자, 각종 보조금 등으로 경기와 내수를 떠받쳐서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두 가지가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자, 첫 번째는 돈이 많이 풀리면서 인플레 압력이 커지는 거고요. 결국에는 나중에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점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성장률이 어느 정도 올라온 뒤가 될 가능성이 커요. 자, 또 다른 하나는 정부가 지금 자본시장 육성에 힘을 쏟게 된다는 건데요. 지금 부동산은 공급, 정치, 세금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얽히고 설켜 있다 보니까 정부가 마음대로 컨트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식은 지금같이 필요할 때 최근 보시면 상법 개정이나 세제 혜택을 주면서 비교적 빠르게 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와 화폐 가치 하락을 어느 정도 감수하더라도 부동산에 쏠린 자산들을 주식시장과 자본시장 쪽으로 조금 더 다변화하도록 유도를 하고요. 부동산은 지금 급등만 막는 정도로 관리하려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일단 급한 대로 확장 재정으로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그 사이에 미국 금리가 내려오기를 기다렸다가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줄어드는 순간에 성장률, 물가, 금리 이 균형을 맞춰서 천천히 금리를 조정하려는 시나리오에 가깝다고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다시 환율로 돌아와서요. 총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환율이 1,500원 코앞인데도 도대체 왜 금리 인상을 못하지? 이거를 지금까지 저희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묶어보면요. 자, 첫 번째로 성장률이 가장 낮은 비정상적인 구조에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성장과 고용, 내수가 먼저 꺾일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정부, 기업, 가계부채 모두가 정말 많은 상황에서 금리 인상은 환율에 잠깐 약이 될 수는 있는데 부동산과 지방경제 그리고 취약계층에게는 장기적으로는 독이 될 수 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수도권과 지방부동산 양극화 때문에 전국 경제를 고려하면 서울 집값만 보고서 금리를 올리기가 쉽지 않다고요. 그리고 네 번째, 정부는 2027년까지 확장 재정을 통해서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그리고 인플레와 자산 가격 조정을 감수하면서도 미국 금리 인하를 기다릴 가능성이 크다예요. 자, 그래서 이걸 다 정리해보면 지금의 고환율이 상당 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고요. 정확하게는 성장률, 부채, 부동산, 재정, 환율 이런 것들이 다 꼬여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라는 건 정말로 마지막 수단이 되어버린 상황이고요. 그 공백을 확장 재정과 환율 개입 그리고 자본시장 육성으로 메꾸는 그림에 가깝다. 이렇게 보는 게 더 현실에 맞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환율은 당분간 높은 구간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큰데요.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첫 번째로는 고환율 환경에서는 수출 대형주나 글로벌 실적주가 유리해요. 반도체나 자동차 같은 달러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인데요. 환율이 높을수록 원화 기준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섹터는 고환율 구간에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커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확장 재정과 자본시장 육성 정책 때문에 성장주와 중소형주 쪽에도 자금이 흐를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지금은 대형주 장세예요. 그래서 AI, 반도체, 바이오 이런 섹터가 대표적인 성장주인데요. 정부가 내수를 살리고 자본시장을 키우는 정책을 쓰면 이런 성장주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방어 자산도 일부 필요한데요.
자산의 일부를 달러 자산과 금, 채권으로 포트폴리오를 나눠서 가져가는 게 안전하고요. 이런 방어 자산은 환율이 급등하거나 시장이 막 흔들릴 때 자산 전체의 변동성을 줄여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율이 고점에서 꺾이는 순간이 오잖아요. 그렇다면 이때는 포트폴리오를 전환해야 되는데요. 미국 금리 인하가 더 진행이 되고 우리나라 경상수지도 더 개선이 되고 외국인 자금도 다시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환율이 하락 추세로 바뀌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달러와 금의 비중을 좀 줄이고요. 성장주와 미국 우량주 비중을 늘리는 전략이 좋아요. 그럼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지금 금리를 못 올리는 건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성장률, 부채, 재정, 금리, 환율 이 모든 것들이 얽혀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거의 마지막 수단이 되어버린 구조적인 상황이고요. 이 구조를 이해하면 환율 1,500원이 무서운 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가 이제 새로운 구조로 넘어가는 과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자산을 들고 있어야 되는지, 어떤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전환해야 되는지를 계속 관찰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시장 상황이 바뀌면 업데이트 영상도 계속 올려드릴게요. 이상 브레이카였습니다.